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의 성우 송정희입니다. 저희 자기 경영 노트와 송정희 낭독학교 콜라보 낭독회 지금 선생님들께서 들어와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켜고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저희 이렇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독가 선생님들 낭독회 잘 준비하셨나요? 우리 낭독가 선생님들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음, 저희 먼저는 자기 경영 노트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김희영 선생님, 살짝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경로 4기, 5기 열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경로는 자기 경영 노트 성장 연구소의 줄임말입니다. 읽고 쓰고 나누기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성장 모임입니다. 모임직이 미랄쌤, 김진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전국의 유, 초, 중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과 학급 경영,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 나를 경영하며 성장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독서 모임과 성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샌가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심사별로 자율 동아리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일상을 함께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경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음. 자기 개발의 끝은 책쓰기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글쓰기를 독려하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많은 교사 작가가 탄생했고 누군가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좋은 책들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응원해주는 사람들, 또 어떤 마음을 내어놓아도 포용해주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교사들이 함께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2025년 자경로 5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한 6기 멤버를 곧 모집합니다. 오. 성장과 행복으로 향하는 자경로의 길, 많은 교사가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경로로 와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꾸준한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교사분들이 작가가 되고 또 자기 삶의 변화와 성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향후에는 조금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살짝 궁금한데요, 희영쌤? 음. 네. 저희는 계속 읽고 쓰기를 일단 지향합니다. 지금 오늘 방금 아침에도 새벽 6시에 모여서 저희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낭독가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항상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함께 같이 읽고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또 기록하는 네,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읽고 쓰기는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더 많은 작가들이 나를 표현하고 싶고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교사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낭독할 다시 책 속 한 줄의 힘도 자경로의 공저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짜잔. 책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요게 뒷배경을. 네. 여기 보인다. 네.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얼굴을 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저 출간이 된 다시 책 속 한 줄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우리 윤미경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동안 자경록 선생님들은 책 속 마음에 남는 문장을 세상과 나누며 그 문장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어왔습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2023년 책 속 한 줄의 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다시 책 속 한 줄의 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책 속 한 문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자경로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낭독이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요. 2024년 조선의 선생님이 이끄신 낭독 동아리에서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이후 많은 선생님들이 송정희 낭독학교에서 낭독의 깊고 따뜻한 매력을 배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회는 다시 책 속 한 줄의 힘의 공저자이자 동시에 송정희 낭독학교의 낭독가들이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눈으로가 아니라 귀로 책을 읽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 문장이 목소리를 만나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의 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그냥 우리 선생님들 그냥 아주 그냥 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그래요. 저희 이제 낭독회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예. 자경로 출신의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송정희 낭독학교 정규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름이 엿보이네요. 네, 저희 짧지만 아직 책이 나온 지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선생님들. 그쵸? 예. 나오자마자 이렇게 콜라보로 낭독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열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콜라보를 하게 된 것은 이 책에 추천의 글을 윤미경 선생님이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쓰게 되었고요. 오늘 그 추천사를 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낭독회를 시작할 건데 먼저는 추천의 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송정희. 책 속 한 줄에는 몇 개의 글자, 몇 개의 단어가 스며 있을까요? 긴 호흡의 문장과 짧은 호흡의 문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상징적인 책 속 한 줄에서 힘을 얻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마주하며 외면하고 싶었던 초라하고 작은 내 마음을 활달한 거울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만지고 살아내며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간 40여 분의 교사들. 그들은 힘내세요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자신의 성장 앞에서 힘이 필요했던 그들인데, 글쓰기의 여정에서 보이는 그들의 언어는 지칠 땐 잠시 쉬어가라고 나에게 멈춤의 시간을 내어주었고,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무용의 가치를 속삭였으며, 변화 앞에서 두렵게 서성이는 나에게 살며시 용기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만의 공간에 책상 하나, 책 한 권, 노트북 하나를 놓고 씨름할 수 있는 여유는 어쩜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가 막힌 사치를 하지 않고서는 교단을 지키기 힘든 교사들의 그림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내어놓을 수 없는 교육 현장.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쩜 그들은 일상의 빈틈에 자신의 마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책 속 한 줄을 부여잡은 것은 아닐까요? 가끔 서툰 나에게 보내는 그들의 치유의 여정은 결코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눈으로, 가슴으로, 손끝으로, 발끝으로 교사라는 사명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스치듯 무심히 던진 이 한마디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걸 많이 봐야 해.
책 속 한 줄에 책 한 권이 고스란히 담겨 거칠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에 촉촉하게 활달한 비를 뿌려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진부하고 거친 아름다움일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해 보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 첫 번째 낭독가, 김희영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행복한 초등교사, 꿈을 전하는 희망찬 작가, 그리고 꿈을 품은 설레는 낭독가 김희영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글은 다시 책 속 한 줄의 힘 3부, 관계와 울림에 실린 세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순서에다가 바로 앞에서 송정희 성우님의 멋진 낭독이 있었기에 사실은 아주 떨리고 부담되지만 따뜻하게 들어주실 여러분을 믿고 용기 내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매일 성실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은 성실하시다. 아버지는 33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셨다.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하신다. 어머니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뛰어난 정보 수집가로서 가족들 먹이고 가르치느라 항상 분주하셨다. 나와 동생을 키운 뒤 일을 시작한 어머니는 어느새 26년 차 커리어 우먼이 되셨다. 모두 우리 부모님처럼 사는 줄 알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시간을 잘 지키고 할 일을 착실히 하며 산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부모님처럼 살았다. 그분들처럼 묵묵히 충실히 생활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릴 적부터 성실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학창 시절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숙제를 거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실 유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연히 성실 유전자가 내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줄 알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부지런함을 물려받았듯 아이들도 자연스레 그럴 거라 믿었다. 아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어머님. 어머,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들었나 봅니다. 빨리 가라고 하겠습니다. 숙제가 미흡해서 수업 후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명 어제 다 했다고 했는데 숙제가 안 되어 있나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러 선생님에게 사과를 반복하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 녀석들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들 맞아? 성실 유전자는 어디로 간 거지?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거야? 오디오북으로 이은경 작가의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를 듣다가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눌렀다. 우리의 엄마됨이 감정이 아닌 태도이길 바라고 일종의 삶의 방식이길 기대한다. 내가 하겠다고 기꺼이 자원한 엄마라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형편없는 모성애를 용서하고 덮어주길 바란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중에서 이은경. 이 책은 듣는 내내 공감됐다.
나처럼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쓴 책이기 때문이다. 자식 키우는 일을 감정이 아닌 태도로 접근한다는 문구는 마음 깊은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처럼 느껴졌다. 정확히 내가 추구하는 엄마 역할의 방식이었다. 종이책에 형광펜 밑줄을 그어야 직성이 풀릴 듯 싶었다. 책을 바로 주문했다. 엄마가 된 후로 나는 더 바른 생활을 했다. 드라마를 끊고 TV를 없앴다. 자극적인 맛 대신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먹었다. 매일 운동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워킹맘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다. 엄마는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이들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 때문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다. 그건 엄마 선택이잖아요. 말문이 막혔다. 사람은 발전해야 하고 발전을 위해 매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순 없었다. 철학책에나 나올 법한 말은 아이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이제 알겠다. 엄마가 된 후 내가 더 바르게 성실히 사는 이유를. 단 하루도 늘어져 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를. 나는 성실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며 엄마로서 삶을 살아내는 중이다. 내가 지향하는 엄마 모습은 달콤한 말이나 감정보다는 매일 이어가는 성실한 실천이었다. 그동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성실의 이유가 책을 통해 선명해졌다. 평범한 하루를 성실히 이어가는 작은 꾸준함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자 무엇보다 값진 배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복되는 루틴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더 큰 목적은 아이들을 위한 엄마 역할이었다. 이은경 작가는 최근 마라톤을 시작했다. 느림보 엄마가 늙은 몸을 이끌고 간신히 발을 옮기는 시간. 아이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성실함을 무기 삼아 각자의 속도대로 달릴 것이다. 달리는 엄마는 아이들도 마라톤 하듯 각자 삶을 성실히 살아가리라 믿는다. 책 속 자녀교육 전문가 엄마는 달리고 현실 속 좌충우돌 엄마는 아침 루틴을 한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지 600일이 넘었다. 매일 아침 좋은 문구를 필사하고 긍정 확언을 실천한다. 가족이 일어나기 전 혼자 하는 미라클 모닝. 그 정체를 식구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미라클 모닝 자축 파티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책에서라면 감동적인 축하 메시지가 오갔을 텐데, 현실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가족에게 엄마의 아침 루틴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지 모르지만, 괜찮다. 미라클 모닝은 내 삶의 태도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매일 만드는 성실한 아침은 내 성장을 위한 시간이다.
동시에 엄마의 성장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그 마음 담아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장할게. 같은 시각 아들은 아들 위치에서 나아가렴. 엄마가 만드는 힘과 에너지를 아들에게 팍팍 보낼게. 이 에너지 발판 삼아 아들도 최선을 다해 성장하길 기도한다. 엄마 눈에 아이들의 삶은 늘 미완성처럼 보인다. 숙제 하나만큼은 성실히 하라는 잔소리에 아이들은 말했다. 숙제가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그래, 아이들은 각자 속도대로 최선을 다하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 루틴을 실천할 뿐이다. 성실 유전자가 유전의 법칙을 거스르고 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더 성실히 엄마의 삶을 살아내며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신 성실한 인생은 내 일상이 되었다. 지금 내가 지켜가는 성실함이 언젠가 아이들 삶에 스며들 때까지 엄마로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왜 굳이 엄마는 피곤하고 힘들게 사느냐는 아이들 물음에 이제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다. 엄마가 매일 성실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성실한 태도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옥샘 낭독가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옥쌤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낭독하는 게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네요. 목소리가, 염소 목소리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달리기와 쓰기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 난생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다. 동네에서 사귄 마음 맞는 친구들이 주말마다 달리기를 한다며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달리기 앱을 깔고 초보자용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8주간 주 3회씩 총 24회의 일정으로 달리는 과정이었다. 이 프로그램만 성실히 따라가면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했다. 1회차를 눌렀을 때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왠지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모인 사람은 4명, 2명은 이미 달리기를 꽤 해본 경력자였고, 나와 다른 1명은 완전 초보였다. 1주 1회차는 1분 달리고 2분 걷기를 5번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시작 전에는 설마 1분도 못 달리겠어? 하고 자신만만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가볍게 뛰었다. 하지만 막상 뛰어보니 1분이 이렇게 길 수가 없었다. 60초가 마치 600초처럼 느껴졌다.
이어지는 걷기 2분은 어찌나 짧던지. 이제 좀 쉴만하면 어김없이 다시 달리라는 안내가 들려왔다. 앞에서 쉬지 않고 달리는 두 친구가 그토록 대단해 볼 수가 없었다. 달리는 내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집에서 편히 쉬면 될 텐데. 괜히 고생을 사서 하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 목이 타고 숨이 찼다. 달리기를 하지 않을 온갖 핑계만 떠올랐다. 한 번으로 충분해. 이미 마음은 굳어졌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일도 뛰자고 할 때 거절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뛰는 게 너무 힘들어 걷는 시간만 기다렸다. 1분을 뛰고 걷기가 이어지면 살 것 같았다. 천국의 시간 같았다. 다시 어김없이 달리기가 이어지면 끌려가는 사람처럼 뛰어야만 했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일은 내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다. 30분을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타고난 능력자이자 별종처럼 보였다. 헉헉거리며 달리는 나. 누가 보면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하는 줄 알 정도였다. 한 발만 더, 저기까지만 달리고 쉬자. 조금만 더 힘내자. 달릴 때마다 스스로 달랬다. 억지로 달리기를 하면서도 12회차가 넘어가자 조금씩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왕 시작한 거 24회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주해보자고 다짐했다. 2달간 꼬박 주 3회씩 달리기를 하다가 겨울이 되니 학기 말이라서 눈이 와서 날이 추워서라는 온갖 핑계로 12월과 1월에는 주 1회만 달렸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아마도 그간 달려온 시간이 아까워서였을 것이다. 아니면 멈추지 않으려는 작은 고집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놀라웠다. 그렇게 한 걸음씩 참고 달렸다. 드디어 5개월 만에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내 모습과 마주했다. 1분만 달려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은 40분을 달려도 거뜬하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다. 처음에는 2.24km가 한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10km 달리기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나는 글쓰기를 통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글쓰기가 특별히 즐거운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시간을 내어 배우러 간다. 정작 글은 잘 써지지 않아 속만 상한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왜 굳이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한다. 글 잘 쓰는 사람이 멋져 보이고 나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글쓰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쓸수록 실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내 한계만 드러나 마음이 더 힘들다. 글을 쓰면서 나는 재능이 없구나를 절실히 느낀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문학적 감각이 타고난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짓는다. 그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 작가의 부지런한 사랑을 읽다가 번쩍 뛰는 문장을 만났다. 나는 글쓰기만큼 재능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반복하면 거의 무조건 나아지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꾸준하지 않으면 재능도 소용없는 세계이기도 하다.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 이스라.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 특별히 쓴 문장 같았다.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 책 띠지로 표시해두고 포스트잇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다. 사진으로 기록해두었다가 글쓰기가 힘들 때면 여러 번 다시 읽는다. 글쓰기가 어려울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며 잠깐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글쓰기를 하면서 달리기처럼 멈추고 싶을 때가 온다. 그럴 때도 달리기 하던 때처럼 견디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나간다. 때로는 한 문단을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이 잡히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글이 완성되어 있다. 몸으로 하는 달리기와 마음으로 쓰는 글쓰기는 다르지만 둘은 여러모로 닮았다. 둘 다 쉽지 않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력이 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고 늘더라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나아질 뿐이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나와는 다르구나를 느끼게 한다. 달리기처럼 글쓰기도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두 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달릴 수 있듯 펜과 종이만 있다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반드시 잘 쓸 필요는 없다. 많은 양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한 문장씩 꾸준히 써나가는 일이다. 이번에는 한 문장을, 다음에는 두 문장을, 그렇게 조금씩 우직하게 써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내 안에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계속 쓰려고 한다. 그저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한 문장 더 나아가면 된다. 도전은 또 다른 도전을 불러온다는 걸 나는 믿는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낭독가 김민경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누고자 하는 김민경입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픔이 건강이 되다. 40대가 넘어가자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성에게는 주로 유방, 갑상선, 자궁의 신호가 온다. 직장 동료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2년 휴직을 하고 친구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한두 달 쉬고 직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지난 몇 년간 보아왔다. 작년 내게도 신호가 왔다.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자궁의 모양이 안 좋은 게 있다며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중년 여성은 흔히 자궁에 근종이 생기고 천천히 지켜보는데 나의 경우는 달랐다.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까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었다. 수술 결과를 듣는 날, 벼랑 끝에서 밧줄을 잡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라 폴립이었다. 대장과 자궁에 폴립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몸은 바닥을 친 상태라 회복이 어려웠다. 입맛이 없고 걸을 때도 기운이 없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흑염소 즙이라도 먹어보려 했으나
자궁에 폴립이 생긴 여성은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약, 홍삼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여 먹지 않았다. 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나날이었다. 마침 중학교 친구가 생각났다. 친구는 건강관리를 위해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식단과 운동을 배우면서 이미 변화가 확연히 나타난 상태였다. 그거라도 붙잡고 싶어 바로 시작하였다. 기본은 수면, 식단, 운동 관리다. 매일 양을 조절해서 음식을 먹고 안 하던 근력 운동을 하고 잠자는 시간을 지키는 것. 있는 대로 먹고 천천히 걷기 운동만 하던 터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살기 위해 해야 했다. 남편과 떨어져 주말 부부를 하며 혼자 육아하는 상황이라 체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아이도 힘들어지기에 이를 꽉 물고 하나씩 했다. 추천해주는 건강에 관한 책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다. 당 중독, 비만 중독, 저속 노화와 관련된 책 모두 수면, 운동, 식단 관리로 일맥상통하였다. 시간과 에너지가 꽤 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하는 게 맞다는 확신으로 이어갔다. 수면은 몸을 회복하는 데 가장 우선이다. 최소 7시간 이상 잠을 자라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하루 리듬을 같이 하고 있어 10시 전에 자는 것이 수월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점검하며 가능한 규칙적인 7시간을 유지하였다. 한 달 이상이 되어가자 푹 자고 자연스럽게 알람 없이도 일어나는 날이 늘어났다. 가끔 약속이나 어쩔 수 없는 일정들로 12시를 넘어 자게 되면 여지없이 다음 날은 몸이 힘들었다. 회복하기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 걸 보며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는 중요함을 깨닫는다. 식단 관리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아이를 낳고 별다른 관리 없이 8년이 지나 불어난 몸은 체중 감량이 절실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과일이나 빵을 먹으며 당을 몸에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었다. 뱃살과 무거워진 몸은 기운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더 빨리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책에서도 코칭 프로그램에서도 식이섬유,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라고 조언한다. 양 조절을 위해 한 끼 적정량을 저울로 확인하여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울로 재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몇 달 하고 나니 대략 감이 잡혔다. 채소부터 먹으니 속이 편하고 입맛이 달라진다. 맛을 느끼는 감각이 더 살아났다. 무뎌졌던 혀가 민감해져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맛인지 알게 되었다. 씁쓸하던 채소가 담백해졌고 드레싱 없이 그냥 먹어도 편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순서만 바꿨지 사실 먹는 양을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냐며 가족들이 놀란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쭉쭉 빠져 먹으면서 빼는 신기한 식사 방법이다. 식단 관리를 해갈수록 입맛도 몸도 가벼워져 요즘은 먹을 때 조절하는 여유가 생겼다. 또 천천히 먹고 선택하여 먹는 용기도 생겼다. 근력 운동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유튜브를 보며 홈트를 했었지만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 운동을 조금 하다가 안 하니
몸은 더 살찌고 나이 들어 체력은 저 바다 끝에 내려앉았다. 지금 운동을 안 하면 5, 60대가 되어서는 회복이 더 어려워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스쿼트를 10개만 해도 숨이 헉헉거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하루 운동량을 꼭 마무리했다.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하면 몸은 따라왔다. 숨이 차고 힘들어도 그날 운동을 끝내고 나면 근육들이 자극받아 에너지가 차오른다. 몸에 있던 붓기들이 점점 빠지고 조금씩 탄탄하게 변화되었다. 자연스레 근력 운동량이 늘어나 힘도 생겼다. 종종 뒹굴면서 쉬고 싶은 날이 있지만 하루 이틀 쉬면 계속 쉬고 싶고 체력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란 걸 이젠 안다. 그래서 그냥 한다. 감기 기운이 있어도 그냥 한다.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오려던 감기가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던 나에게는 큰 변화다. 삶에 축적된 불균형,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내 외부의 자극 때문에 휴식하지 못하는 우리. 수면 부족과 소진된 기력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내재 역량 포트폴리오를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용기 있는 여정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자아의 갈증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중에서 정의원. 스트레스와 피로를 쌓아오다 찾아온 병이 나를 돌보는 시작이 되었다. 잘 자고, 잘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라고 모두가 머리로 알지만 실천은 어렵다. 일상을 제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수면, 식단, 운동을 하루하루 채워간 오늘은 단단해졌다. 루틴으로 건강이 주는 에너지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몸은 정직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온전히 느낀다. 운동한 만큼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대로 변화한다. 지금의 작은 실천들이 언젠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평온한 하루를 만드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기를 꿈꾼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경 낭독가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민경 낭독가님의 차분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과 성장 추구형 초등교사 윤미경입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로 오르는 또 다른 산. 고입 연합고사를 100일 앞두고 중학교 3학년 전체가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한라산을 등반했다. 비교적 완만한 어린모 코스였다. 아침부터 야간 자율학습까지 10시간 이상씩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 했던 우리는 무거워진 엉덩이를 탓하며 어기적 걸음을 옮겨 겨우 윗세우름에 도착했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가방을 풀고 꿀맛 같은 점심을 먹는 것도 잠시. 산악회 출신인 듯 홍길동처럼 산을 뛰어다니시던 담임선생님께서 백록담까지 올라갈 정예부대를 꾸리셨다. 힘들게 뭐하러 꼭대기까지 올라가냐? 그냥 남아서 육개장 사발면이나 먹고 쉬자. 친구들은 나를 꼬드겼다. 이미 옷에선 땀에 찌든 냄새가 나고
다리는 뻐근하게 아팠지만 이왕 시작한 거 한라산의 정상을 찍어야만 고입시험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부분은 윗세오름에 남아 쉬기로 했고 학급별로 10명도 채 안 되는 친구들과 나는 백록담의 정기를 받으러 출발했다. 윗세오름까지는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백록담까지 향하는 길은 처음이었다. 쉬운 길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유혹하던 쫄깃쫄깃한 사발면 면발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여기만 넘으면 진짜 끝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를 되뇌며 참고 또 참고 걸었다. 험난한 과정을 한번 견뎌내면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정상에 도착한 순간 사진에서 보던 맑은 물로 가득한 백록담의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마주할 수는 없었다. 땅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메마른 정상의 모습에 실망했지만 끝까지 견뎌낸 나 자신이 기특했고 감격스러웠다.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목적지에 어렵사리 도착한 우리는 연합고사도 잘 치르자며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의 말,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학창 시절엔 입시라는 고비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고입, 대입, 임용고시, 토플 시험, 대학원 진학,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승진. 살아오는 내내 관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어느 것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자동문은 아니었다. 어떤 관문들은 나를 매몰차게 차단했고 어떤 관문들은 지나치게 비좁았다.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수많은 엄치나 엄친딸들은 성과를 척척 이뤄내며 부모들의 자랑이 되었다. 그들과 비교하며 나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느꼈다. 높았던 콧대는 점점 깎여 내려갔고 자책과 비난 속에서 자꾸만 주춤거렸다. 열심히 해봤자 뭐가 되겠어? 애써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미리 재단하며 온 열정을 쏟기조차 포기했다. 그럼에도 내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았다. 도전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섰다. 상처가 굳어지고 단단해지더니 쓰라림으로 주저앉아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고 그 마음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내가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했고 기웃거렸다. 그러다 책을 쓴다는 낯선 영역과 마주했다.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분야였다. 글을 쓰는 것은 삶과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었기에 그 글을 누군가가 읽는다고 상상하는 순간 평가받는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읽기 쉬운 글, 말맛이 있는 문장,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표현, 생각이 남다른 글에 밑줄을 긋고 읽어내려가다 다시 돌아온 나의 글은 유치하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묵혀두었던 초고를 펼쳐보다가 다시 덮어버리기를 여러 차례. 무쇠로 만든 책 쓰기 철문을 회전문처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너를 걷게 한 신뢰가
이제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너 스스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실패가 주는 좌절과 되돌아가고 싶은 나약함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좋아하는 책 핑의 한 구절이다. 책 쓰기에 도전하는 동안 스스로 부과한 실패라는 좌절도 느꼈고 자신을 더 이상 시험대에 올려놓고 싶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오고 싶은 유혹도 느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디딤돌 삼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도전하고 결국은 성공하는 과정을 거치며 충분히 단단해졌다고 여겼다. 하지만 책 쓰기에서 마주한 나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였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스스로에 대한 강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한라산 정상에서 이미 그것을 깨우쳤다. 나를 향한 강한 신뢰가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하지만 그 소중한 깨달음을 한동안 잊고 살았다. 지금의 나는 책 쓰기의 장막에 갇혀 있다. 어둡고 높디 높은 장애물에 둘러싸여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이다. 비법서들을 염탐하고 고수들의 전략을 전수받아도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린다.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쉽지 않은 발걸음을 결국은 내디딜 것임을. 그리고 끝내 이뤄낼 것임을.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가 정송이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별난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기록하는 작가 정송이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라 많이 떨리는데요. 인터넷도 같이 떨리나 봅니다. 혹시 조금 끊기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풍경. 어쩌면 그건 정말 매일의 노을 덕분이었을까? 온 바다를 물들이며 찾아오던 우리의 허물마저 덮어주듯 조용히 내리던 노을. 사는 일은 늘 마음 같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지만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라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내일도 다만 그럴 수 있는 하루를 보내라고. 어떤 날은 지는 노을이 그만하면 되었다는 하루치의 위로받기도 했다.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중에서. 김신지. 해질녘 하늘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아침부터 동동거리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나의 일상에 노을이 쉼표를 건넨다. 해야 할 일이 아직 산더미지만 하늘이 물들어가는 순간은 놓칠 수 없는 장면이다. 덕분에 구부정하게 굽은 등과 목을 쭉 펴고 고개를 들어 먼 하늘에서부터 조금씩 짙어지는 하늘빛을 감상한다. 삭막했던 마을이 주황빛 노을의 품에 들어오면 그렇게 포근해 보일 수가 없다. 나의 부끄럽고 서툰 모습도 괜찮다고 끌어안아주는 엄마처럼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없이 토닥여주는 아빠처럼 그렇게 노을이 온 마을을 품어준다.
노을은 매번 다른 시간에 다른 얼굴로 날 찾아온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엔 퇴근길 차창밖을 따뜻하게 덮어주며 얼른 집에 가라고 손짓하고, 향긋한 봄날엔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의 시선을 꽃나무가 가득한 창밖으로 데려가 준다. 날이 더워지면 노을이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저녁밥을 먹고 딸과 함께 산책 시간. 붉게 빛나는 하늘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딸의 뒷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나뭇잎의 색이 하나둘씩 변해가는 계절엔 공원 벤치에 앉아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는 시간을 즐긴다. 나에게도 암흑 같던 시절이 있었다.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미 날이 밝아 있고, 저녁에 정신 차리면 온 세상이 어두컴컴하던 그때는 하루하루가 숨가빴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살아내는 시간. 그땐 뭐가 그리 힘들고 서러웠던지 자주 눈물이 났다. 자꾸만 우는 내가 이상해 보였는지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또 울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자기 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눈물 흘리고 한숨 지을 때마다 아이의 마음에 무거운 벽돌을 쌓고 있었다. 눈물이 좀 멈추면 좋으련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다. 이 좁은 집에 애들 눈에 안 띄는 곳이 없나 찾다 발견한 곳이 세탁실이었다. 집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세탁실은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았다. 거기에다 윙윙 돌아가는 세탁기 모터 소리 덕분에 내가 우는 소리는 손쉽게 묻혔다. 그 후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땐 세탁실에 들어가 빨래를 돌렸다. 돌아가는 세탁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의 세탁실 사랑은 이사 와서도 계속됐다. 남편이랑 다퉈서 목소리도 듣기 싫은 날, 아들 숙제를 도와주다 속이 터져서 가슴을 내려친 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엄마 밉다고 소리치는 딸이 야속한 날, 난 세탁실에 들어갔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날 또 세탁실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때 날 찾으러 온 아들이 세탁실에 열린 문틈으로 환하게 외쳤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아들이 가리킨 곳은 세탁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 따스한 노을빛이 하늘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속상했던 이유도 북받쳤던 감정도 잊어버린 채 아들과 빛나는 순간을 간직하려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그날부터 난 세탁실 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차들, 공원을 경쾌하게 산책하는 사람들, 푸릇푸릇한 나무들, 그리고 붉게 물든 노을까지. 나만의 비좁은 공간이 넓고 풍요로워졌다. 이제 매일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노을을 기다린다. 오늘은 언제쯤 하늘색이 바뀌려나? 해는 언제쯤 넘어가려나? 내가 바빠서 놓치는 날은 아이들이 이야기해준다.
엄마! 엄마! 오늘 하늘색 정말 예뻐요. 아이들과 노을빛을 감상하며 오늘 하루를 나누고 서로를 토닥인다. 지치고 속상한 날은 붉어지는 하늘을 보며 함께 위로받고 설레고 즐거운 날은 노을이 질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운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노을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에 어두운 밤도 두렵지 않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